야담상회를 찾아주신 선비님들 감사드리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목적을 가지고 머슴방에 들어간 마님. 옛날 옛적 조선의 산세 좋은 문막골이라는 고을에 전디 젊은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일찍이 남편을 떠나보내고 홀로 외롭게 지내고 있었지요. 생전 남편이 남겨준 문전옥답이 제법 되어 세경을 놓고 머슴을 부려 그녀의 살림살이는 어려운 것이 없었으나 그녀의 문제는 그런 곳에 있지 않았으니 그것은 바로 밤마다 찾아오는 외로움이 이 과부를 지독하게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외롭도다. 내 아직 창창한 육신을 지녔거늘 이처럼 매일을 독수공방하며 적적히 지내야 한단 말인가. 과부는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리고는 어둠 속에 취해 이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질척이는 손장난으로 자신을 위로하다가 탄식과 슬픔을 내뱉었습니다. 그렇게 과부가 제 섬섬옥수를 벗삼아 기나긴 외로움만 쌓고 지내던 어느 날, 과부 댁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있던 고참격의 머슴 한 명이 풍토병을 얻어 몸져눕게 되었습니다. 성미가 모질지 못했던 과부는 그간 제 집서 고생하다 병을 얻은 머슴에게 세 달치 세경을 챙겨주며 그를 고향으로 돌려보내 주었어요. 그리 머슴을 보내놓고 정신을 차려 집안을 돌아보니 농번기가 닥쳐 당장 일손이 급한 처지에 일이 되었으니 과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말았지요. 하인 하나를 시켜 당장 실한 머슴을 구한다는 공고를 내게 되었고 평소 세경을 넉넉히 주기로 소문나 있던 과부네였기에 그녀의 집 앞 대문에는 일을 시켜달라고 찾아오는 사내들로 금세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찾아온 머슴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던 과부는 좀처럼 마음에 드는 자를 추릴 수가 없었습니다. 탁배기에 풀풀 찌든 냄새를 풍기는 자, 난 놓고 기역자도 몰라 간단한 셈조차 하지 못하는 자, 험상궂은 관상에 눈동자에는 음심이 그득하여 홀로 지내고 있는 자신에게 엄한 짓을 할 것이 뻔한 자까지 각양각색의 사내들이 몰려왔지만 하나같이 마땅찮은 자들 뿐이었습니다. 이 고을에 믿고 일을 내어줄 만한 사내가 이리도 귀했단 말인가. 때를 놓치면 애써 구해둔 소장농들마저도 쓸모 없어지게 생겼으니 이거야 원. 그렇게 과부가 실망만 잔뜩 안고서 허송세월을 보낼 때였습니다. 예십니까요? 이 댁서 일할 머슴을 구한다는 소리를 듣고 찾아왔구만요. 이른 아침 과부 댁의 대문을 두드리며 찾아온 자가 있었으니 과부가 대문을 열고 나가보자 허우대가 듬직한 사내가 겸연쩍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똘망똘망한 눈동자의 번듯한 품새가 과부의 마음에 쏙 들었지요. 게다가 달고 다른 저작거리 사내들과는 달리 어딘지 모르게 어색함이 깃들어 있는 순진한 몸짓이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마침 잘 오셨네. 이리 들어오시게. 과부는 헛기침을 하고는 사내를 마당 안으로 들여주었어요. 그래. 이름이 무엇인고? 다른 집에서 세경살이는 좀 해보셨는가? 젠네 덕배라고 부르심쓰고요. 윗골 정참봉 댁에서 나무찜을 해다주는 일을 하다가 여기저기 소장농들 틈에 끼어서 날품이나 팔아봤지 진득하니 세경살이로 들어와 본 것은 처음이구먼요. 이를 따내려 거짓을 고할 수도 있었는데 경험이 없음을 술술 털어놓는 것이 또한 과부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습니다. 이런 성품을 지닌 자라면 지저분한 입방아에 오를 만한 귀찮은 일도 없겠다 싶어진 과부는 혹여나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를 보여 몸가짐에 방정맞음이 드러날까 주의하며 입을 열었지요. 믿음직하게 일을 처리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할 수 있겠는가? 아이고, 그러면 입죠. 일에 배도 힘 하나는 타고났습니다요. 덕배가 소매를 걷어붙이고 팔뚝을
내보이자 선명하게 돋아있는 힘줄이 과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순 그녀의 심장이 요동을 치며 쿵쾅거리는 것이 자신의 귀에까지 들릴 지경이었지요. 커져버린 눈동자를 주체하지 못한 과부가 필사의 힘으로 정신줄을 부여잡고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답니다. 그래, 그렇다면 오늘부터 한번 일을 해보시게? 농번기라 한창 정신없이 바쁠 테니 내 잘 부탁함세? 과부는 붉어진 뺨을 애써 감추며 덕배를 머슴으로 채용하였습니다. 과부는 어쩐지 앞으로 즐거운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아찔한 기대감에 구름 위를 종종 걸음으로 내딛는 기분이 들었지요. 이튿날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한 덕배는 과연 일머리가 특출나서 전에 일하던 머슴의 그림자도 생각나지 않을 만큼 열심이었습니다. 시원스레 일을 해치우는 덕배를 보며 과부는 점점 더 그를 신용하게 되었지요. 입도 무거워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전하는 기색도 전혀 없었고 그저 묵묵히 제 할 일만 해내는 점 또한 믿음직하였지요. 뿐만 아니라 이 덕배에게 풀풀 풍기는 사내의 배포가 어찌나 아찔하던지 수확한 농작물이 든 자루를 한아름 지고와 곳간에 정리하다 말고 덕배가 흐른 땀을 닦으려 앞섭을 풀어헤치자 소작농들을 관리하던 과부가 그 모습을 발견하고는 두 눈이 휘둥그레해졌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석갈의 뒤로 숨어 덕배를 몰래 지켜보던 과부는 그야말로 제 심장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덕배 저것이 아주 넝쿨째 굴러들어온 호박이로구나. 저 널찍한 가슴팍이 참으로 단단해 보이는 것이 내 길고 긴 외로운 밤을 풀어줄 위인으로는 안성맞춤이련만. 과부는 달큰하게 흥이 오른 목소리로 덕배의 튼실한 품에 안겨 매달린 채 방아를 찢듯 운율을 타며 거하게 합의를 치르는 상상까지 하게 되자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덕배에게 욕심이 난 과부는 혹여나 덕배가 다른 집의 머슴살이에 눈을 돌릴 것이 걱정되어 끼니마다 풍성한 진수성찬을 내어주었고 덕배에게 잔소리 한 번 없이 세경 또한 넉넉히 챙겨주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먹고 살기 위해 머슴일에 뛰어든 덕배는 저를 지극하게 대우해주는 과부에게 충심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제 동네 또래 동년배들 머슴살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계약으로 받아낸 머슴살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머슴인지 노비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죄 고생만 하고 세경도 제대로 받지 못해 억울한 사연 투성이인데 자신만 마치 별천지에 있는 듯 다른 세상이었으니 덕배는 점점 제 마님인 이 과부에게 깊은 마음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충심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쩐 일인지 덕배의 얼굴에도 수심이 깊어져만 갔습니다. 어째 내가 들었던 이야기랑 너무도 다른 것이 대체 이것이 어찌된 일인겨? 참말로 이러다 천벌이라도 받는 거 아닌가 모르겠구먼. 악독한 지주가 아니라 참말로 하늘서 내린 선녀님이 따로 없는 분인디 말이여. 알 수 없는 소리를 중얼거린 덕배는 한숨을 크게 내쉬고는 곳간으로 들어가 하던 일에 마저 손을 뻗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흘러 과부와 덕배의 사이가 더욱 돈독해진 어느 날 밤, 그간 벼르고 벼르던 과부는 결국 하인들이 모두 잠든 삼경이 되자 고양이 걸음으로 살금살금 덕배에게 내어준 별채를 향했습니다. 팔자로 누워 거하게 잠들어 있는 덕배의 숨소리를 따라 조심스럽게 들어간 과부는 숨을 죽이고 조용히 덕배의 하초 위로 푸짐한 복숭아를 들이밀었지요. 촉감으로 전해지는 덕배의 양봉은 상상으로만 맛보던 것보다 그 위세가 더욱 놀랍도록 대단하여 이를 치르기도 전에 정신이 혼미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무리 기나긴 외로운 밤을 지새웠다고는 하지만 영색이 머슴들을 부리며 세경을 놓는 마님의 위치인 자신이 한낱 춘정을 참지 못해 자고 있는 머슴의 별채에 난입하여 이 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다 생각하니 오히려 온몸이 불덩어리가 되어 타오르는 듯 하였지요. 그렇게 과부가 봉숭아빛으로 뺨을 물들이며 거사를 시작하려 할 때 잠들어 있던 덕배가 눈을 떠 벌떡 몸을 일으키며 과부를 잡아챘습니다. 아이고, 마님요. 참말로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더니만 이러시면 아니 되십니다요. 깨어난 덕배의 목소리에 과부는 화들짝 놀라 잠시 몸이 굳어버렸지만 이미 일은 벌어졌고 춘정이 동해버린 자신의 몸도 이젠 어쩔 수 없어진 마당에 그야말로 이판사판이다 싶어 덕배에게 말했어요. 이놈아, 덕배야.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도 이 일은 우리만 비밀에 붙이면 아무 탈도 없을 것이니라. 내 그간 너를 봐온 시간을 믿어 이래하는 것이니 오해는 말고 그저 받아들이거라. 나 또한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늘 머마는 내게 다른 생각을 품게 해주는 사내로구나. 촉촉함이 스며든 과부의 목소리에도 덕배의 저항은 완강하기만 했습니다. 결단코 안 됩니다요. 천지가 엄연히 나눠져 있는디 마님하고 제가 이래서는 경을 칠 일이구먼요. 덕배는 그 길로 과부를 들쳐안고 별채 밖으로 밀어 쫓아내고는 방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졸지에 닥쳤던 갯골이 되어 우두커니 별채 밖에 서게 된 과부는 야속한 마음을 뒤로하고 탄식을 뱉으며 자신의 안방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대단히 어색해지고 말았지요. 자신의 마음을 못 이기는 척 받아주길 바랬던 덕배가 예상 밖의 저리도 완강히 나왔으니 과부의 속이 말도 못했습니다. 여인의 정절과 품위마저 내려놓고 한낱 머슴에게 제 속마음을 다 보인 것이 참으로 수치스럽고 야속하였어요. 그럼에도 덕배를 향하는 불같은 마음만은 도저히 꺼질 기미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한편 덕배는 덕배대로 하늘 같은 마님이 자신을 향해 저리도 육탄공세로 나올 줄은 몰랐기에 어쩔 줄을 몰라 마님과 직접 마주치는 것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속절없이 시간이 흐르고 바쁘던 농번기도 모두 끝이 나고 겨울이 도래하자 덕배가 과부의 안방을 찾아왔습니다. 마님, 쇳내 드릴 말씀이 있구먼요. 덕배의 한껏 진지한 목소리에 과부가 반색을 숨기며 그를 들여보내 주었고 과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덕배는 고개를 조아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그간 저를 물심양면으로다가 도와주시고 베풀어 주신 이내 참말로 죽어서도 잊지 않을 것이구만요. 이것은 솔직한 제 진심입니다요, 마님. 아니,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냐? 덕배 내가 마치 어디 먼 길이라도 떠날 사람이냥 구는구나. 모든 것을 실토하겠습니다요, 마님. 그리고는 침통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답니다. 사실 쇳내는 저짝의 정참봉 어른이 일부러 이 집으로 보낸 놈이구먼요. 마님 댁에 머슴으로 들어와 마님의 전단문서를 훔쳐오기로 약조된 이른바 도둑놈입니다요. 생각지도 못한 덕배의 충격적인 발언에 과부는 그만 엉덩방아를 찌으려던 것을 겨우 참았습니다. 과부의 얼굴빛을 살피던 덕배는 더욱 침울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나갔어요. 정참봉 그 양반이 전부터 줄곧 마님네 알짜배기 논을 노리고 있었지요. 아마 그간 지속적으로다가 마님께 그 땅을 팔라고 성화했던 적이 있을 것이고만요. 그럼에도 마님께서 순순히 땅을 내어놓질 않으니 정참봉 댁에 고리가 잡혀있는 제게 불호령을 놓고서는 쇳내의 빚을 탕감해주는 조건으로 이 집에 잠입해서 전단문서를 훔쳐오라 시켰지요. 마님께서는 지독하고 고약한 악덕지주이니 그리하여도 괜찮다 하시면서요.
다시 말해서 머슴살이 희망자인 척 위장시켜 들여놓은 것이구만요. 덕배의 충격적인 실토에 과부는 넋을 잃고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사색이 된 얼굴을 본 덕배는 더욱 죄송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저 하나 살아보려고 마님을 배신하려는 마음도 있었지만 저 들판의 한낱 짐승놈들조차도 하물며 자기 걷어먹인 주인은 알아본다 안 합니까요? 저를 극진히도 대접해 주시고 거기다가 이 모자라고 쓸모없는 놈을 그래 사내로까지 봐주셔서 친히 품어주시려 한 것을 배신하는 일은 개돼지들도 안 할 짓이구만요. 남의 집 품팔이를 해오면서 마님처럼 저를 사람 대접해 주시는 분은 처음이었습니다요. 모든 것을 실토하고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떨군 덕배를 바라보며 과부는 한동안 잠자코 있었습니다. 이윽고 과부의 입술이 무겁게 열렸지요. 너의 빚을 대신 탕감해주고 그 땅도 정찬봉에게 순순히 내어준다면 그러면 되겠느냐? 네? 뭐라고쇼? 정찬봉이 원하는 땅 문서를 정찬봉이 원하는 가격으로 팔겠다. 이 말이다. 그리고 내게 묶여있는 고리의 빚도 내 갚아주겠다고 하였다. 그리하면 너도 더 이상 무거운 마음의 짐을 지고 살지 않아도 되겠지. 아니, 마님! 그게 무슨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입니까요? 그 땅이 어떤 땅인데 그것을 저 같은 놈 때문에 포기하신단 말씀이십니까요? 게다가 쇳내가 어찌 이 집에 들어온 것인지 아셨으면서 제 빚을 갚아주신다니요? 덕배가 파랗게 질린 채 벌벌 떨며 반문하자 마님의 낯빛이 한결 온화해졌습니다. 내 잠시나마 너에게 야속한 마음을 품었던 것을 부정치는 않겠다. 허나 이렇듯 솔직하게 내게 모든 것을 털어놓은 데다가 천성이 악하지 못한 내가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지내느라 그간 얼마나 마음을 졸였겠느냐. 내가 우리 집에서 일하는 동안 내 너를 자세히도 보아왔느니라. 너는 하나를 시키면 열을 해놓고 굳이 내가 나서지 않아도 될 일도 불평 한 번 없이 솔선수범하였지. 모름지기 사람은 귀 있어야 귀 돌아오는 법. 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너의 인품에 투자를 하겠다는 소리다. 과부의 말을 들은 덕배는 천지가 요동칠 만큼 펑펑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는 과부 앞에 연신 엎드려 절을 하며 100번 1000번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면서 다시는 마님을 배반하거나 엄한 마음을 품지 않겠노라 읍소하였지요. 그러자 과부가 배실배실 장난스레 웃으며 말했답니다. 상황이 참으로 적절치는 않다만 서로 간의 감정과 묵은 앙금도 풀렸으니 오늘 밤에는 내 청을 거절하지 않을 테냐? 그러자 덕배가 눈물을 훔치고는 콧김을 잔뜩 뿜으며 답했습니다. 천지가 유별하여 언감생심 마님께 손을 댈 주제가 아니라 꾹 참아왔던 것이지. 저 역시도 마님을 품에 안을 수만 있다면야. 곤장이 무섭겠습니까? 치도곤이 무섭겠습니까요? 그동안 저를 다스리며 참느라 아주 하초가 뻐근해서 돌아버리는 줄 알았구만요. 그리하여 서로가 서로의 눈동자에서 타오르는 불꽃을 확인한 두 사람은 그 길로 서로의 몸을 끌어안고 입술을 향해 맹렬히 달려들었으니 그간 참았던 시간을 보상이라도 하겠다는 듯 찬세를 호령하는 범의 기세로 매섭게 몰아붙이는 덕배와 그간 참았던 시간을 보상받기라도 하겠다는 듯 천지를 뒤흔드는 용의 기세로 거하게 빨아들이는 과부의 궁합이 절정에 치달아 깊어가는 삼경처럼 흘러넘친 옥수가 하천이 될 만큼 둘은 인정사정 없는 운우지정을 나누었습니다. 덕배의 묵직한 공격을 여지없이 받아내던 과부는 벌어진 입을 다물 줄을 모른 채 자신의 육신과 한 몸으로 뒤엉킨 덕배를 와락 끌어안으며 자지러지는 탄성을 억눌렀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소란을 펼친 뒤 덕배는 자신을 위해 땅을 내어놓고 빚을 탕감해준 제 마님의 은덕에 보답이라도 하려는 양 낮에는 전보다 2배 3배 열심히 몸을 놀려 일을 하였고 밤에는 지치지도 않고 마님을 위해 열성을 다하여
봉사에 매진하였으니 과부는 땅을 내어준 것이 하나도 아깝지가 아니하여 항시 얼굴에는 웃음꽃이 떠나가질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나날이 생기가 돌고 어여뻐지는 과부를 보며 의아해하였지요. 이후로도 두 사람은 굳게 비밀을 유지하며 이 미래를 즐긴 덕분으로 과부네 담벼락에서는 오래도록 웃음소리와 교성이 끊이질 않았다는 후문이 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금슬 좋은 초시 부부의 새색시가 자신의 입을 막은 이유. 내 팔자명부에는 과거급제가 쓰여 있지 않은 모양이로구먼. 이번 주제 문제는 그리도 수월했다 하던데 나는 어찌하여 이리 낙방에 쓴 잔을 마시고서는 또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신세인가. 한양으로부터 이어지는 마을 경계 고갯마루에서 이초 씨가 신세 한탄을 푸지게 하며 터벅터벅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다시 과거에 낙방하여 크게 낙심한 채 입신양명을 하지 못해 기울어져 가는 가세가 걱정된 나머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한숨을 내쉬고 있었지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매번 낙방만 하는 과거 공부만 붙들고 살 순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대로는 아니 되겠다. 나를 믿고 별 볼 일도 없는 집안으로 시집온 내 색시를 위해서라도 글 공부는 잠시 치우고 먹고 살 국립부터 해야 되겠구나. 그는 자신의 새색시를 볼 면목이 없어 내키지 않는 걸음을 애써 옮기며 마음을 다잡고 길을 재촉했어요. 고향 땅을 밟은 이초 씨는 삼심리 밖에서 제일 부자인 천석군 부자 황참봉 댁에서 가내 살림을 돌봐줄 집사를 새로 구한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길로 불이 나게 달려가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고는 부디 자신을 집사로 채용해달라 읍소하였지요. 이초 씨의 사정을 들은 황참봉은 선뜻 그를 받아들여 그가 집사로 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게 된 이초 씨는 한시름 덜었다는 마음에 안도하였으나 문제는 집에 홀로 남아있을 새색시였습니다. 집사라 함은 무릇 세경을 주는 집의 숙식으로 기거하여 모든 살림 전반을 돌봐야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삼십리 밖이나 떨어진 자신의 집에서 왕래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자신의 초가삼간에 혼이 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새 신부 혼자 덩그러니 남겨두는 것은 너무도 마음이 편치 않아 이초 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집 이모님을 불러서는 얼마간의 양식과 품삯을 줄 터이니 자신의 새색시와 함께 지내달라 부탁했습니다. 조촐하게 진보다리를 꾸리고 황참봉댁으로 떠나는 날 아침, 이초 씨를 배웅 나온 새색시는 닭똥 같은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며 제 옷고름으로 눈물을 찍어내고는 말했습니다. 서방님, 소첩이랑 걱정 마시고 부디 몸성이 지내셔요. 소첩은 이 집에서 서방님이 돌아오시는 날만을 기다리며 잘 지내고 있겠습니다. 부인, 내 참으로 부인을 볼 면목이 서질 않는구려. 다 내가 못나고 부족하여 이리 생이별을 하게 되었으나 희왕지사 마음을 굳혀먹은 김에 내 황참봉댁에서 열심히 일하여 벌어온 세경으로 가세를 일으켜 부인을 호강시켜 주겠소이다. 잠시만 참고 기다려 주시오, 부인. 이초 씨는 곱디고 온 자신의 새색시를 놓고 가려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억지로 옮겨 황참봉댁으로 향했습니다. 내 평생 해온 일이라고는 책을 붙들고 과거 공부나 하던 것이 다인데 과연 내가 집사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생전 처음 해보는 남의 집 세경살이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이초 씨가 막상 조참봉 집에 들어가 업무를 배우고 보니 크게 고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조참봉이 필요에 의해 보내야 되는 서찰을 이초 씨가 기가 막힌 필체로 대필해 주거나 곳간의 장부를 만들어
곡식의 재고를 기록하고 소작농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내어줄 세경을 정리하는 일, 그 정도가 하는 일의 전부였지요. 힘을 써야 되는 일은 조참봉댁 머슴들을 시켜 부리면 되었고 조참봉에 인품이 빠지는 데가 없었기에 이초씨를 대접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었고 세경 또한 제법 넉넉하게 챙겨주었기 때문에 이초씨는 왜 진작 집사일을 알아보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이 들기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조참봉의 배려로 한 달에 사흘 정도는 자신의 집으로 들러 새색시를 보러 갈 수도 있었지요. 어느덧 월말이 되어 휴가 전날이 되자 조참봉댁 행랑채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던 이초씨가 아내의 얼굴을 볼 생각에 설레이다. 날이 밝자마자 뜬 눈으로 내달려 한 걸음에 집까지 도착했습니다. 부인, 어디 계시오? 내가 왔소이다. 서방님, 오셨어요. 부엌에서 아궁이에 군부를 지피던 새색시가 이초씨의 외침에 반갑게 나와 그를 맞이했습니다. 부인이 보고 싶어 내 간밤에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소. 한 달간 잘 지내셨소이까? 얼굴이 어찌 이리 야위었소? 이초씨의 말에 새색시는 가당치도 않다는 듯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지요. 서방님 얼굴이 더욱 안 드셨습니다. 남의 집 세경살이가 그리 녹록한 일이 아니건만 끼니는 제대로 챙기고 계시는지요? 두 사람은 서로 얼싸안으며 서로의 안부를 챙기며 눈물을 글썽이니 이초씨는 문득 아리따운 새 신부의 얼굴을 바라보다 말고 하초가 우뚝 솟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한 달 만에 느껴본 코끝을 간지럽히는 아내의 살냄새는 이초씨의 눈앞을 어지럽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부인, 도저히 참을 수가 없구려. 자, 이리 들어오시지요. 어머, 서방님, 이모님이 옆방에서 아직 주무시고 계시는데 뭐 어떠소이까? 소리만 내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겠소? 볼을 발갛게 물들이며 수줍어하는 아내의 손을 잡아 끌고 이초씨는 뛰듯이 안방으로 들어가서는 그대로 아내의 옷고름을 풀어헤쳐버렸습니다. 새어나오는 소리가 옆방에 들릴세라. 새색씨는 콩당무처럼 달아오른 얼굴로 자신의 입을 틀어막고는 우누지정으로 치닫는 하빌에 육신을 내던졌습니다. 단꿀 같은 3일의 시간은 어찌 이리도 빠르게만 지나가는지 아리따운 새 신부와 한데 엉켜 단꿀 같은 사흘을 보내고 조참봉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겁기만 했습니다. 제 아내를 각별히도 여기던 이초시였던 데다 오래간만에 아내와 행복한 시간까지 보냈으니 그녀를 두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어찌 가벼울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애틋하게 세경살이를 지내던 어느 날 조참봉이 생일을 맞아 그 일가 친척들과 친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산의 진미가 끊임없이 나와 차려놓은 상다리가 휘어져라 잔치를 열었지요. 이초씨도 행랑채 아래 한켠에서 푸짐한 저녁상을 받았습니다. 닭배기를 몇 잔 들이켜고 숟가락을 들어 음식을 집으려는데 이초씨는 그만 왈칵 목이 메어왔습니다. 부잣집 생일상에 오른 각종 진미를 보니 나이 지긋한 이모와 허름한 방에 단둘이 앉아서는 나물과 보리를 한데 끓인 죽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을 제 신부 생각이 근 것이지요. 나 혼자 이 귀한 음식들을 먹으려니 아내 생각에 가슴이 미어져 도저히 목구멍으로 넘길 수가 없구나. 내 도저히 아니 되겠다. 이초씨는 잔치가 벌어지는 시간 동안 후딱집에 다녀올 작정으로 상에 오른 음식을 바리바리 싸들기 시작했습니다. 맛난 음식을 보고 기뻐할 아내 생각에 삼십리 길이 구름배에 도칠단 듯 하나도 멀게 느껴지지 않았지요. 이윽고 집에 도착한 이초씨가 살인문 안으로 들어가
방문을 활짝 열고 아내를 부르려는데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그 조신하고 얌전하던 새색시가 정나의 몸으로 자는 듯 누워있고 웬 사내 하나가 제 바지춤을 붙잡고 막 내리던 참이었습니다. 아니 내 이놈 무슨 짓이냐? 그 꼴을 보고 눈에 불꽃이 튄 이초씨는 당장에 낯을 치켜들고는 사내를 요절내려다가 멈추었습니다. 낯선 사내는 교견 달빛을 받아 퍼렇게 빛나는 낯을 보고는 기겁을 하고 제 머리를 바닥에 처박으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기멀건 아랫도리를 몽땅 내보이고 기절한 듯 누워있는 새색시는 그 난리통에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초씨는 그만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지요. 밀려드는 자괴감과 허탈함, 분한 마음과 상실감이 복합적으로 밀려와 그는 두 눈을 질끈 감으며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와 누굴 탓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부족한 탓이로다. 일찍이 내 과거에 급제하여 가세가 기울지 않았으면 색시를 이리 혼자 두어 이런 사달이 나지는 않았을 터인데. 이초씨는 굵은 눈물을 떨구다가 이내 시퍼런 낯을 들어 사내에게 겨누며 말했습니다. 내 오늘 내 놈의 목숨을 살려주겠노라. 허나 한 가지 조건이 있으니 내 색시를 데려가서 한평생 부족함 없이 호강시켜주겠노라. 약조하거라. 사내는 겁을 잔뜩 집어먹고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늘이 경노할 짓을 들킨 마당에도 목숨을 구해주셨으니 매 반드시 약조를 지키겠소. 사내의 다짐을 들은 이초씨는 낫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그 길로 사내에게 신부를 맡기고는 눈물을 흩뿌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초씨의 색시를 탐하려던 사내는 사실 고을에서 주색 잡기에 흠뻑 빠져있던 청년 칠배였습니다. 칠배는 길거리에서 우연히 이초씨의 새 신부를 본 뒤 그녀의 미색에 홀딱 반해버렸지요. 아니, 주워 먹을 거 하나 없는 허름한 선비놈인 주제에 저런 미인을 아내로 맞이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이거야 원 눈꼴 틀려 못 봐주겠구만. 그날부터 이초씨가 집을 비울 때면 이초시내에 찾아가 온갖 사탕발림의 말로 새색시를 꼬드겼습니다. 그러나 정절을 칼같이 여기던 새색시는 칠배의 제안을 매몰차게 거절하고는 눈도 깜빡하지 않았어요. 엄연히 지아비가 있는 여인에게 이 무슨 망발이시오? 동네에 함께 지내는 이웃의 정을 보아 못 들은 것으로 할 테니 썩 우리 집에서 나가주시오. 아어서요. 콩고물조차 건지지 못하고 박대당에 쫓겨난 칠배는 그릇된 앙심을 품고 매일을 벼르고 벼르다 새색시와 함께 지내던 이모에게 전대를 건네주며 그녀를 취할 수 있게 해달라 은밀히 요청하였고 돈에 눈이 먼 이모는 그날 밤 새색시와 탁배기를 나누며 그녀가 과음하게 만든 후 전대를 가지고 멀리 도망쳐버린 것이었습니다. 잔뜩 흥이 오른 칠배가 정신을 잃은 새색시에게 막 일을 치르려던 찰나에 때마침 이초씨가 집에 당도하여 상황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칠배에게 새색시의 황금빛 미래를 담보받고 슬픔에 겨운 채 아내를 넘겨준 이초씨가 그렇게 호련히 떠나가고 칠배는 죽음의 문턱에서 가까스로 살아나자 퍼뜩 정신이 들어서는 그 길로 색시를 깨워 제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어미에게 자초지종을 모두 이야기하였지요. 그러자 칠배의 어미가 그에게 불호령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못이 어쩌고 어째 이런 천하의 못난 녀석아! 이초씨란 분이야말로 참으로 의인이로구나. 아무리 내 아들이라지만 천인공로할 짓을 저지른 너를 이 색시와 혼인시킬 수는 없는 법. 이 색시는 오늘부터 나의 딸로서 성심을 다해 보살필 것이니 너는 색시에게 일절 접근하지도 말거라. 잔뜩 풀이 죽어버린 제 아들을 한심하게 바라보며
그의 어미는 색시를 따뜻히 맞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이들의 얽히고 설킨 사연에는 관심도 없다는 듯 무심하고도 매정한 시간은 덧없이 흘러가기를 계속하였고 그로부터 사계절이 돌아가며 바뀌기를 10번,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업무를 보다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한숨을 내뱉던 나주고을의 현감은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어 세월이 앉은 얼굴로 그리움이 잔뜩 배어있는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지요. 그는 바로 가진 고생 끝에 과거에 급제하여 현재 현감직에 앉은 이초시였답니다. 오늘따라 바람이 스산한 것이 부인 생각이 더욱 간절하구나. 부디 호의호식하며 잘 지내고 있으면 좋으련만. 음심을 품고 집 안으로 들어온 칠배와 비록 옳지 못한 일을 벌인 제 아내였으나 칠배에게 아내의 호강을 약속받고 그녀를 떠나보낸 지 10년 동안 그는 단 한순간도 제 아내를 잊은 적이 없었지요. 이처럼 달이 휘영청 차오르는 스산한 날씨가 되면 아내의 이목구비가 마치 보름달처럼 하늘에 수놓아지니 그에게 사무치는 그리움이 더욱 짙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나주현감이 된 이초씨가 그리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그런 그에게 한 귀부인이 찾아오게 되었으니 귀부인 곁에는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가 함께였지요. 관청을 지키는 나졸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처음에는 귀부인을 막아서던 그들은 귀부인의 이야기를 듣더니 태도를 돌변하여 그녀를 청사 안으로 들여보내 주었습니다. 그렇게 현감 앞까지 당도한 귀부인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으리,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어느 날 밤을 기억하고 계신지요? 기해년 4월에 달빛이 유난히 밝았던 밤이었습니다. 귀부인이 꺼낸 한마디에 이현감은 화들짝 놀란 얼굴이 되어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지요. 귀부인이 바로 그날 제 아들의 허물을 나무라고 새색시를 딸로 받아들였던 칠배의 어미였던 것입니다. 이현감의 표정을 본 귀부인은 그간의 자초지종을 모두 고하였고 한숨을 크게 내쉬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바보 같은 내 아들놈은 천지신명이 도와 정신을 차렸고 그 이후 제 머리를 밀어버리고는 출가하여 중이 되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던 날 밤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질 않은 geb니다. 두 사람 간의 교접이 일어나기 전에 나리께서 당도하셨으니까요. 그날 신부는 이미 본래의 지아비에게 씨를 받아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는 귀부인이 자신이 데려온 사내아이에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자, 인사를 올리거라. 너의 아버님 되시는 분이시란다. 귀부인이 말해준 모든 사실을 듣고 아이를 본 이현감은 눈물을 쏟으며 뛰어내려가 자신의 아들을 와락 껴안았지요. 그날 밤 이후로 아기 받쳐 글공부에 매진했던 이현감은 급제 이후로도 제 색시를 그리워하는 마음에 새장가도 가지 않은 채 10년의 세월을 보낸 터였습니다. 제 아들을 끌어안고 통탄의 눈물을 흘리는 이현감을 보며 귀부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딸로 받아들인 나리의 색시 역시도 여전히 나리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얄궂은 운명이라 이 긴 시간 동안 엇갈려 버렸지만 이제 잘못된 일을 바로잡아 다시 봉합하셔야지요. 그리하여 이현감과 재회하게 된 그녀의 색시는 재결합을 하여 지난 세월 서로가 떨어져 지낸 시간들을 보상이라도 받듯 제 아들과 함께 다시 찾은 행복을 만끽하며 오래도록 원앙금스를 자랑하고 지냈다는 후문이 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거대한 산삼을 훔쳐먹은 도둑에게 보은받은 착한 약초꾼. 옛날 옛적에 산세 깊은 곳 고을에서 약초꾼의
몸담은 향분이라는 처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절 난을 당해 조실부모한 향분은 아버지 생전에 배워둔 약초구별법을 이용하여 홀로 근근히 입에 풀칠을 하고 있었지요. 이 향분에게는 아주 커다란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 그 고민인즉슨 어려운 형편 때문에 시집을 가지 못한 자신에 대한 서러움이었습니다. 이미 혼기를 한참이나 넘겨 고을 안에서 제 또래의 처자들 중 혼사를 치르지 못한 것은 달랑 향분 자신뿐이었습니다. 올해는 가려나 내년엔 가려나 하며 지나친 세월이 벌써 몇 년이던가요. 또다시 한 해가 속절없이 흘러버린 탓에 그놈의 나이라는 것을 더 먹고 말았으니 이제 올해 26의 노처녀가 되고 말았지요. 이 찢어 죽일 가난이 문제요. 연속된 흉년 탓에 혼수 마련할 돈은커녕 끼니 걱정부터 해야 했으니 좀채 나아지지 않는 살림을 원통해 하면서도 향부는 열심히 산을 타며 약초를 캤습니다. 가끔씩 중매할 몸이 찾아와 이런저런 중매 건수를 내보이며 제안했지만 향부는 혼수 흉내낼 돈도 마땅히 없어 그저 한숨만 토하다가 소득 없이 중매할 몸을 돌려보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사정은 알겠네만 그런 식으로 허송세월 보내다간 자네 혼인은 다음 생에서나 치룰게야. 향분이 나이도 생각해야지. 송각시라도 될 참인가? 안타까운 마음에 던진 중매할 몸의 말이었지만 비수가 되어 가슴에 파고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지요. 부모도 일찍 여의고 어디 변변한 재산도 없이 나이만 먹은 여자를 누가 그리 쉽게 데려나가겠답니까? 제 마음도 미어지네요. 주변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한번 들어보지도 않은 착하디 착한 약초꾼 향분이었지만 그녀가 평생 배워온 재주라고는 뒷산에 올라 약초를 채취하여 내다 파는 일뿐이었으니 제대로 된 혼담이 들어올 리도 만무했고 그나마 들어오는 혼담들도 색정에 눈이 먼 영감들의 구첩자리였지요. 사정이 일이 되니 향분이 조바심을 내는 것도 당연지사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야속하게 흐르고 흘러 어느덧 눈이 펄펄 내리는 겨울날이 되었습니다. 창호를 뚫고 넘어오는 매서운 칼바람의 소리가 기세등등하여 동장군이 따로 없는 날씨였지요. 새벽닭이 울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난 향부는 광주리에 호미를 챙겨 들고서는 산으로 올라가 겨우살이 약초를 캐올 채비를 하였습니다. 부지런히 준비를 하던 향분을 발견한 동네 아낙이 그녀를 걱정하며 한마디를 던졌지요. 아이고, 향분아. 눈이 이렇게나 쏟아지고 있는데 오늘은 그냥 하루 약초질은 쉬고 집에 붙어 있는 것이 어떻겠니? 이 날씨에 무리하다 사람 잡을까? 그것이 걱정이구나. 아주머니, 걱정 마셔요. 오늘 같은 날에 날씨 탓을 하며 나서지 않으면 혼자 사는 제 입의 풀칠은 조상님도 못 해주셔요. 혹독했던 겨울의 날씨도 향분의 부지런을 막을 수는 없었지요. 참으로 먹을 주먹밥이 담긴 보자기까지 챙긴 향분은 야산으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녀는 산신에게 실하고 귀한 약초를 광주리 한가득 캐올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까지 올리고서 몸을 추스리며 깊은 산속을 향해 걸었습니다. 늦가을 줄기가 마르면 약효가 뿌리로 내려가기 때문에 겨울이 제철인 약초는 주로 뿌리 약초가 많았지요. 산후 여인들이 밀려든 약초방에서 겨우살이를 잔뜩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향분이 그렇게 약초를 찾아 헤매며 이리저리 산을 타던 그때
불현듯 눈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었어요. 아니, 이것이 무엇이야?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이요? 향부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두 눈을 비비고는 다시 한번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새하얀 눈 위로 새빨간 산삼 열매가 보석처럼 반짝이며 향분의 손길을 맞이하고 있었지요. 그녀는 넘치는 기쁨에 손을 덜덜 떨면서 행여 뿌리 하나 다칠세라 조심스럽게 산삼을 캤습니다. 긁을 타고 건져 올린 산삼의 영롱한 자태를 보자니 좋기 100년근은 넘어 보이는 그야말로 심중에 으뜸인 심이었답니다. 향부는 뜰듯이 기뻐 실성한 사람처럼 고함을 질렀어요. 신령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나이다. 향부는 매섭게 불어닥치는 추위도 잊은 채 산삼을 품에 안고 불이 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튿날이 밝아오고 향분이 좋기 100년은 묵은 듯한 산삼 한 뿌리를 캤다는 소문이 온 마을에 금방 퍼져 저작거리에 약재상이 찾아왔습니다. 약재상은 향분이 꺼내온 산삼의 상태를 자세히 훑고는 무릎을 치며 감탄했지요. 이봐, 향분이 그간의 고생은 다 끝났구만 그래. 이런 물건은 평생에 한번 만져볼까 말까 한 으뜸의 산삼이네. 내 약재상을 해온 세월이 적지는 않다만 이런 실한 놈은 내 평생에도 처음일세 그려? 약재상의 말에 향분이 얼굴에 웃음꽃이 만개했습니다. 향분이 산삼을 소중하게 보자기에 말아 갈무리하자 약재상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향분이 이럴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산삼을 들고 주막으로 가자고. 네. 갑자기 주막은 어인 연유로요? 어이구, 이거사. 이런 진귀한 물건은 말이야. 비싼 값을 쳐주는 자에게 넘겨야지. 천석군 부자 박찬봉이 지금 주막에서 이 산삼만을 기다리고 있다네. 향분이가 100년 넘게 묵은 듯한 산삼을 캐왔다는 소리에 박찬봉이 아주 부르는 값은 모두 치겠다면서 눈에 불을 켜고 있다는 소리도 못 들었는가? 그치가 지병으로 골골댄 세월이 많다 보니 몸에 좋다는 것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다고 하는구만. 정말입니까? 그렇다면 당장 나서야지요. 향부는 그 길로 약재상을 따라 저작거리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이 주막 안에 당도하자 박찬봉과 그의 수아들이 장다리 부러지게 술상을 차려놓고는 향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궁핍하게만 살아오던 향분은 먹고 사는 일에만 신경 쓰느라 좀처럼 주막 안의 풍경을 눈에 담을 일이 없었는데 이 기회에 안을 둘러보니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었답니다. 주막을 제 집처럼 여기는 시끌벅적한 노름꾼들하며 시시껄렁 소란스럽게 떠드는 왈패들하며 별천지가 따로 없었지요. 살풍경한 주막 안의 분위기에 잔뜩 기가 눌린 향분이 가져온 산삼을 박찬봉 앞에 조심스럽게 펼쳐 보이자 산삼을 본 박찬봉의 눈이 휘둥그레해졌습니다. 시끄럽던 주변 패거리들도 모두 향분의 산삼을 구경하려고 몰려들었습니다. 100년의 세월을 버텨낸 동자 산삼이 그 모습을 드러내니 주막 안이 삽시간에 금빛으로 물드는 것만 같이 환해졌답니다. 모두가 탄성을 지르며 귀한 산삼의 자태에 넋이 나가 있을 때였습니다. 향분과 박찬봉의 자리 뒤쪽에서 누군가 번개처럼 튀어나오더니 이내 향분의 산삼을 낚아채고는 그 길로 와그작 씹어먹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자 잔뜩 흥이 올라있던 박찬봉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답니다. 주막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말릴 틈도 없이 벌어진 희대의 난장판이었지요. 머리끝까지 화가 치민 박찬봉이 제 수아들을 시켜
이 산삼도둑의 멱살을 잡아 패대기를 치고는 그 낯짝이나 보려고 머리를 잡아 올렸습니다. 산삼도둑의 정체는 바로 오랜 폐병으로 기침을 달고 살던 유명한 노름쟁이 만복이었지요. 만복은 몸도 성치 않아 제대로 노름판에 끼지도 못하면서 노름판의 뒷전에서 심부름이나 받아가며 골이나 뜯는 것이 일상이었던 하류 논팽이였습니다. 집도 절도 없이 주막을 전전하며 젊음을 탕진 중인 암울한 청년이었지요. 박찬봉의 수아들에게 고되게 맷찜질을 당한 만복은 그야말로 코피가 터지고 입술이 격나발처럼 부어오른 채로 주막 바닥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구겨져 있었습니다. 박찬봉은 화가 가라앉지 않은 얼굴로 소리쳤답니다. 내 이놈을 포박해서 당장 우리 집으로 끌고 가렸다. 이 천하의 도둑놈 배를 갈라 산삼을 끄집어 내어서라도 그 산삼은 내가 취해야겠구만. 박찬봉의 외침에 산삼도둑 만복은 사색이 되고 말았습니다. 노름판을 전전하며 겨우 얻어마신 약주가 채 깨기도 전에 자기도 모르게 저지른 일이었지만 그렇다고 저 박찬봉이 사정을 봐줄 위인은 아니었으니까요. 살기서린 눈으로 보건대 자신의 말대로 능히 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렇게 목덜미가 붙들린 만복이 주막 밖으로 끌려나가려던 바로 그때 묵묵히 소동을 바라보고 있던 향분이 나서며 입을 열었습니다. 참봉 어르신, 아직까지 만복 씨의 뱃속에 있는 그 산삼은 제 것인거려. 뭐씨? 아니 향분이 그게 무슨 소리야? 참봉 어르신께서는 아직 제 산삼의 값을 치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산삼의 소유권이 제게 있다는 말이지요. 향분의 말을 들은 박찬봉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대로 아직 산삼의 가격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제 아무리 화가 난들 산삼의 본래의 주인이 나서 저리 말하니 박찬봉은 이렇다 할 대꾸가 생각나질 않았습니다. 그러자 향분이 다시 입을 열었지요. 그러니 이 도둑놈의 배를 째든 통째로 삶든 산삼의 주인인 제가 하겠습니다. 참봉 어르신께서는 그치를 제게 넘겨주셔요. 그리하여 향부는 씩씩대던 박찬봉의 수아들에게서 만복을 건네받게 되었지요. 그렇게 주막을 빠져나와 인적이 드문 언덕마루에서 만복을 풀어주며 향분이 말했습니다. 만복 씨, 어서 가세요. 뒤는 걱정 말고 얼른 도망치셔요. 만복 씨의 배를 뒤집어 본들 이미 뱃속으로 떨어진 산삼이 멀쩡하겠어요. 오죽일이 풀리지 않고 답답했으면 만복 씨가 그런 행동까지 했을까 싶은 마음입니다. 만복 씨를 책망치 않을 테니 마음 쓰지 마시고 얼른 도망치세요. 어서요. 행여나 참봉 어른 눈에 띄기라도 하면 모진 꼴을 당할 테니 다시는 노름판이나 주막엔 얼씬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향분의 말을 들은 만복은 눈시울을 붉힌 채로 잠시 멍하니 서서 그녀를 바라보다 이내 몸을 돌려 고개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향분이 만복을 보내준 뒤 사라진 만복을 다시 본 마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한바탕 소동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온 향분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크게 한숨을 토했습니다. 어진 마음에 만복을 보내주긴 하였지만 눈앞에서 산삼을 날려버린 쓰린 속은 어쩔 수 없었으니까요. 어휴, 그걸 팔아 혼인미천으로 삼으려 했는데 어쩐 일로 그런 복이 굴러들어오나 하였네. 내 팔자에 너무 과한 물건이었지 뭐야. 향부는 아쉬움을 뒤로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또다시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얼음이 녹고 꽃이 고개를 드는 어느 봄날이었지요. 향분이 예나 다름없이 약초를 찾아 헤매다 산을 내려와 집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쑤셔오는 무릎에 몸을 가누며 약초들을 정리하려는데 자신의 집 마당 앞에서 갓을 쓰고 비단 두루마기를 입은 젊은이가 냅다 자신을 향해 넙죽 절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깜짝 놀란 향분이 다급하게 약초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아니 귀한 양반분께서 어찌 저 같은 아랫것에게 이러십니까요? 잔뜩 움츠린 어깨로 조아리던 향분의 목소리에 비단 두루마기의 사내가 반가운 목소리로 답했답니다. 향분 씨,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저 만복입니다. 예, 만복씨. 그 말을 들은 향분이 고개를 들어 찬찬히 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갓을 쓴 얼굴을 들여다보니 정말로 3년 전 자신이 도망치도록 보내준 그 만복이 맞았던 것이지요. 하지만 예전과는 너무도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피골이 상접하던 꾀죄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얼굴에는 기름진 살이 올라와 광채가 나고 있었으며 그 어깨는 떡 벌어져 아주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어찌 되신 일인가요? 만복씨의 용모가 마치 다른 사람이 되어 있네요. 모든 것이 다 향분 씨 덕택입니다. 안으로 들어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지요. 만복은 향분을 부축하며 그녀의 집 툇마루에 앉아 그간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3년 전 만복이 주막에서 향분이 산삼을 훔쳐먹고 그 길로 오래 앓던 폐병이 완치되는 기적을 맛본 것이었지요. 골골 떼던 육체에서 전에 없던 힘이 솟아나기 시작한 만복은 마음을 다잡고 나루터에 진을 치고 자리를 잡아 장사판에 뛰어들었고 그간 부단히 노력하여 거상이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그간 벌어들인 돈으로 양반의 지위까지 사게 된 만복은 산삼을 훔쳐먹었음에도 자신을 용서하고 놓아준 향분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이렇게 돌아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향분 씨가 은혜를 베풀어서 저를 놓아주지 않았다면 저는 박찬봉 어른의 손에 맞아 죽었든지 길에서 객사를 하였든지 지금의 제가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향분 씨. 만복은 다시 한번 고개를 조아리며 향분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렇게 기쁜 재회를 두고 서로 이야기꽃을 피워대고 보니 만복은 그간 장사에만 몰두하느라 아직 혼례도 치르지 않았던 총각이었지요. 저기 향분 씨, 향분 씨의 산삼 덕에 기세등등해진 것은 비단 제 팔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 덕을 산삼의 원래 주인에게 베풀고 싶은 마음인데 향분 씨는 어떠하신지요? 저는 향분 씨와 혼례를 올려 산삼으로 얻은 기운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하초를 내려다보며 얼굴을 붉혔으니 급사 거대한 석상처럼 꼿꼿하게 솟아있는 음영이 움찔거리고 있었지요. 그런 만복을 흘끔 바라보는 향분의 얼굴도 어느새 콩당무가 되어버렸답니다. 만복의 저돌적인 고백에 무언의 승낙을 던진 것과 다름없어 부끄러워하는 향분의 손을 잡고 방 안으로 들어간 만복은 그녀의 옷고름을 풀어헤친 후 영험한 산삼이므로 그녀를 요절 직전까지 몰아세웠고 달뜬 숨을 몰아쉬던 향분은 생전 처음 느껴본 하비리 쾌감으로 오장육부속까지 산삼이 기운이 퍼져나가는 듯 하였습니다. 그렇게 꽃 피고 새 우는 화창한 봄날 귀중한 만남이 성사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만복과 향분은 서둘러 혼례를 올리게 되었지요. 착한 심성을 잃지 않고 은덕을 베풀어 끝내 복을 거머쥔 향분은 대궐 같은 기와집에 하인을 두며 살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후로도 만복과 향분은 넘쳐나는 산삼력을 10분 발휘하며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영험한 산삼의 기운을 그대로 전해받은 만복의 불기둥, 신명노름에 매일 밤을 짜릿하고 격렬하게 보냈다는 후문이 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야담상회를 응원해 주셔요. 시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옵니다.